나스닥이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과 함께 모두 상승세를 보이는데요. 물론 상승폭이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신고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여기에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수를 끌어올린 이유는 지표가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주택지표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고용지표에 대한 움직임들이 아직 개봉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다른 지표들까지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역대급 붕괴가 올 것이니까 이제 금과 비트코인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로버트 기요사키라고 아시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그 책을 쓴 저자인데요. 이 사람이 앞으로 역대급 붕괴가 올 테니까 금과 비트코인을 꼭 사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하이브가 최근에 주가 하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전일 주가가 한 7% 정도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자,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블록딜의 여파였다. 블록딜이라는 것은 대량 물량을 넘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을 새로운 투자자에게 대량으로 시간 내에서 넘기는 것을 블록딜이라고 하는데, 자, 블록딜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또 이런 블록딜의 여파가 주가를 왜 끄집어 내리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자, 6월도 이제 마지막이 됐네요. 자, 오늘이 지나면은 이제 하반기로 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 장세 또 실적 시즌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상반기는 그래도 성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가 자체도 신고가를 계속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다만 대형주들의 성적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계속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시장 분위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아주 나빠진다거나 그런 형태의 모습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일단은 다우지수도 조금 올랐어요. 0.03 올랐다고 하기도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근데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일단 플러스로 시작을 해서 제법 괜찮은 상승세를 보이다가 장 마감까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 포인트가 다우지수를 끌어내렸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해드릴 거고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0.19%, 이것도 뭐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 근데 마이너스 출발, 즉 하락 출발을 했다가 플러스로 마감이 됐다라는 거, 이것이 또 긍정적인 포인트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왜 올라가고 다우지수의 상황은 또 이렇게 점점점 장이 마감할수록 안 좋아졌는지, 그런 부분들 알아봐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부터 보게 되시면 소비자 신뢰지수 먼저 볼 거예요. 자, 6월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2020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근데 2020년 때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시점 대비해서도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리고 2020년 3월은 코로나가 있기 전 시점이라고 보여야 되나요? 네, 어쨌든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점 대비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가 좀 되겠죠. 자, 지금 컨퍼런스 보드에 따르면 6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27.3으로 집계가 됐다. 5월에는 117.2였었는데 120.0으로 상향 조정이 됐다. 즉 소비자 신뢰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만큼 기업들이라든지 경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것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경기 흐름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져가고 있다. 자, 그렇다면 뭐 기업들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좋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든 뭐 다우든 다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지수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해 준다라면 우리 토마스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여름이 끝날 때쯤 된다라면 미국 고용시장의 장애 요인이 없어질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고용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해석해 본다면 고용이 좋아지게 되면 경기는 계속 좋아지게 될 것이다. 그죠. 사람들의 어떤 그 소비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주가, 실적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에 더 많은 진전이 있을 때까지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괜찮은 말을 한 거예요. 고용이라든지 경기가 계속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과 같은 그런 양적 완화의 축소는 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시장에게는 그냥 긍정적인 포지션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주택 지표가 이제 시장의 발목을 좀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이 안 좋은가요? 그게 아니라 너무 좋아요. 주택 가격이 크게 올라갔죠. 지금 우리나라도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문제 많지만 미국도 최근에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경기가 회복되거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큰 집,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수요가 없다라면 인플레이션이고 나발이고 간에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살림살이가 나아지셨군요 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연준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었던 주택 저당 증권에 대한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미 이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과열을 위해서 연준의 이 MBS, 즉 주택 저당 증권을 더 빨리 줄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었냐면 매달 국채 최소 800억 달러, MBS 최소 400억 달러를 매입하고 있었던 그런 그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거는 변함이 없겠다라고 되어 있겠지만 지금 이제 8월 정도 시점이 되면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이미 여기에 대한 논의는 이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된 적이 있죠.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논의를 이미 공식적으로 말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시점부터는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이거겠죠. 일부 연준 위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 주택시장이 지금 이렇게 가열되고 있고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르는데 연준이 뭐 달라고 계속 주택저당증권을 사주고 있냐, 왜 우리 돈을 써가지고 저거를 사줘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 뭐 반박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이것은 살림살이가 좋아졌다, 뭐 사람들이 집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반대로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더 빠르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미 주택가격 지수가 연율로 따졌을 때 14.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987년 자료 집계 이후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주택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이라든지 각종 이런 그 뭐 금리 인상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그 부담감들이 또 시장을 짓누르는 형태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우 지수가 좀 하락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 있다. 근데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일단 우선은 테이퍼링이 먼저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조금 멀리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어쨌건 이런 연준의 그런 통화 정책들 계속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또 한 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귀를 계속 끼면 어떻게 돼요? 똥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조짐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긴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한 상태에서, 조만간 될 것이다 가정한 상태에서 과연 시장은 안전한가, 이런 부분 우리가 많이들
궁금해 하실 거잖아요. 근데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이런 것들은 뭐 초기 시점에서 한두 차례 진행된다고 해가지고 시장에 큰 영향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 경기가 그렇게 좋아졌어? 그만큼 살기 좋아졌어? 그래서 금리 인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가 금리 인상이 딱 진행됐다고 해서 주가가 폭락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긴 되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더 가속화된 통화정책, 긴축정책이 나타나게 되고요.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 시점에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것들을 미리 땡겨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텐데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추세적인 부분들은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진행을 해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종목을 잘 선택해서 대응하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역대급 붕괴가 올 것이다. 제목 자체가 되게 짜릿하기도 하고요.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제가 이제 기사를 좀 클릭해서 본 건데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기사라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었죠. 로버트 키요사키입니다. 이 사람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붕괴를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를 권유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금하고 비트코인을 담아라 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붕괴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다. 시장 붕괴에 대비를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금, 은, 비트코인의 옹호자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이 기요사키가 지금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이제 뭐 미국 달러가 종말에 왔기 때문에 이제 금과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앞으로의 어떤 시장 붕괴라는 것은 사실 이제 뭐 생각할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면 기요사키 자체가 뭐 경제학자라든지 어떤 경제적 근거를 내세운 건 아니잖아요. 그냥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다고 해가지고 미국 달러화가 종말에 왔다. 물론 미국이 계속해서 달러를 찍어내는 것 자체가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래? 이런 느낌은 가지고 있겠죠. 근데 미국의 그 빚 걱정은 절대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걱정이 성투사가 밥 굶을까 걱정하는 거, 연예인이 잘 사나 걱정하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이 뭐 그 빚진 거, 미국 채권에 대한, 미국이 돈 어떻게 갚으려고 그래? 미국의 부채에 대한 걱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뭐냐면 달러 찍어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미국 국채를 사는 사람들은 바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한테 돈을 주고 채권을 사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왜? 뭐 때문에? 미국은 나중에 이것을 갚아야 될 때가 되면 달러 찍어가지고 그냥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달러가 많아지게 되고 채권을 산 사람들 손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화가 종말이 왔다. 이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 기축통화에 대한 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들 다 죽였죠. 다 죽이고 있는 상태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기축통화에 대한 지위.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경제적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달러화가 종말이 왔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기 때문에 이거는 끝이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지만 달러화가 종말이 왔다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자, 이 트위터, 이 사람도 트위터를 좋아하네요. 요즘에 트위터가 대세인가 봐요.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씨불이 됐는데, 자, 양적 완화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이것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찍어내는 달러화는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용이 사라지는 순간 종이 조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가짜 돈이고 금과 은은 신의 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이것은 사람의 돈이다라고 지칭을 하기 시작했는데, 달러가 가짜 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고요. 정부와 중앙은행에 대한 신용이 사라져서 종이 조각이 된다.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된다라는 것은 이번 생에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키요사키가 살아있는 한은 이것을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된다. 이거는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을 사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손자뻘
좀 되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뭐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내가 살아생전에 볼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암호화폐 가격,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27,000달러까지 내리면 다시 매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그거 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이 싸졌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가장 바보 같은 분석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주식 왜 사세요? 많이 떨어져서요. 어디에 비해서? 고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서 10만원 하던 게 5만원에 왔잖아요. 이로만큼 바보 같은 분석이 없는 거예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저평가다. 어디 기준을 가지고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요? 자, 원래 기업의 가치는 10,000원밖에 안 되는 건데 특정 테마를 통해서 10만원까지 올랐어. 그리고 나서 5만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이 기업을 살만한 기업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기준 자체가 없잖아요. 기준이 왜 나왔는가 보니까 로버트 키요사키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죠. 많이 샀어요. 근데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름값을 한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다. 로버트 키요사키, 사기란 얘기죠. 로버트 키요사키.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요,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상품 매수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대급 붕괴라든지 달러가 종이 조각이 된다라든지 암호화폐를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약간 유명하다고 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정말 뭔가 신뢰도가 있는 근거가 있는 이야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투자한 상품에 약간 미쳐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집단화의 어떤 무서움이 아닐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로버트 키요사키까지도 이렇게 얘기했어. 이게 아니라 로버트 키요 사기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은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 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플레이션 대비한다 그러면은 제가 지지할 수 있습니다만 다른 것들은 전혀 이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하이브 때문에 걱정 많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하이브가 단순히 이제 스탁 옵션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였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조금 하고는 있었는데, 그것도 그건데, 지금 블록들이 그냥 꿍 하고 떠터려 나왔어요. 자, 지금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이 사모펀드가요, 블록딜을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블록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대량의 지분을 다른 제3자에게 넘기는 건데요. 이 장중 시장 상황 속에서, 즉 시장이 열리고 있는 정규 시장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 대량의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급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 외에, 즉 장이 다 끝나고 정규 장세가 끝나고 나서 이제 일정 할인 금액을 적용하여 제3자에게 넘기는 겁니다. 왜 할인 금액을 또 적용시키냐면 대량으로 사는데 좀 깎아주는 거 없어? 이런 거 있잖아요.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 기차표도 깎아달라고 하잖아요. 그 시골 영감이요.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에 그거 있잖아요.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냐 이거야. 그러니까 깎아주는 거죠. 많이 사는데 좀 깎아줘요. 그냥 콩나물 하나 더 줘요.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딜은 항상 할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할인 가격에 물량을 대량으로 넘기는 것이 이제 그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286만 주를 블록딜로 처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약 8,500억. 총 매도액이 지금 8,14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할인된 금액으로 계산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8,500억에 대한 블록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블록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지난 28일 종가가 31만 2천원에서 지금 28만 3천원 정도로 이제 매각이 됐는데, 이게 근데 28일이니까 어제 31만 2천원에서 이제 할인 가격이 이제
9.5에서 9.3% 이게 가격대별로 좀 달라요. 그래서 최대 29만원까지 해서 매도가 진행되었고 매도 규모는 8,500억 규모. 자, 그 다음에 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다 판 것이 아니라 아직 락업, 즉 보호 예수가 걸려 있는 것들을 제외하면 지금 거의 다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호 예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락업이 걸려 있는 것은 17만 9천 주, 18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나중에 또 지분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하이브에 대한 주식을 다 팔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팔고 있느냐라면 지금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실질적으로 이제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상장 전부터 주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인베스트먼트, 투자회사잖아요.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장한 직후부터 주식을 계속 팔아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부터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 네, 이 주식이 총 346만 주 정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계속 팔고 있는 거고 이 240만 주 이상에 대한 부분들을 3개월 의무 보유를 이제 확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무 보유 기간이 지나면서 물량이 나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규 상장 종목은요. 보호 예수가 끝나는 시점부터 물량이 계속 나와요. 왜냐하면 팔기 싫을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하이브가 주가가 올라간 이유가 방탄소년단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팔아먹기 위해서 네, 보호예수가 끝나는 시점부터 주가를 올려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말 돈 많이 벌었어요. 이게 팔아먹게 되면서 즉 그러니까 상장 전에 가지고서 투자한 회사들은 상장을 하고 나면 돈 버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벌었는데 그것을 가만 놔도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물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은 조심해야 될 것들이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은 예전에도 600억 원대 한 1200억 정도를 또 이제 벌어 먹었는데 지금 거의 1조 원 넘게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에셋증권, 현대차증권은 지난 21일 날 하이브의 주가를 39만원과 35만원으로 올려놓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의심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전부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올려서 개인들한테 다 해놓고 BTS 방탄소년 효과 해놓고 저렇게 블록들 때리고 막 지들은 팔아먹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계속 좋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이브 고평가되었다. 다른 엔터에 비해서 너무 높다.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그런 가치적인 부분들을 떠나가지고요.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상장 이후에 나오는 이런 보호예수 물량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물량이 터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량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하이브가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블록딜 때문이고요. 블록딜이 나오고 나면 주가가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야 되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것을 매수한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국내에서 30%, 그 다음에 해외에서 약 70% 정도 가져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해외 쪽에서 가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BTS에 대한 가치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죠. 빙다리 핫바지가 아닌 이상은 지들이 산 가격 대비 떨어져가지고 뭐 그러면 손절하고 블록딜 받자마자 손절하고 팔 리는 없잖아요. 그것을 올려놔서 더 비싸게 팔기 위해서 뭔가 더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들이 있으니까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근데 블록딜이 나오게 되면 일단 주가가 빠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블록딜 이후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점차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은 블록딜을 받아간 사람들이 주가를 올려서 수익을 내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가 답이냐? 손실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 투자하는 것은 고통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각자 사정에 맞춰가지고 대응 전략도 좀 짜시기 바라고요. 정답은 고점에서 사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지표가 좋아짐에 따라서 나스닥이 신고가를 보여줬는데, 뭐, 내용 자체는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경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대급 붕괴가 올 것이니까 금과 비트코인을 사라라고 얘기한 로버트 기호 사기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으니까 사기당하지 마시고 네, 시장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고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인 그런 의견들을 객관적인 생각을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하이브의 블록딜 여파로 급락세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요. 블록딜에
대한 것은 일단 단기적 악재입니다. 그리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물량이 계속 터져나올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증권사가 최근에 목표 주가 올리면서 주가를 올려놓은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다 짜고 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될 수 있는 합리적 의심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블록딜이라고 해서 모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물량을 가져간 것이고요. 그 물량을 가져간 사람들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들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된 이후에 블록딜을 한 기업의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기요사키가 이제 가장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책에 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기적 광기에 빠진 대중은 구제가 불가능하다. 재무용어로 말하자면 셋 이상은 세지 못한다는 말이다. 어떤 움직임이 있기만 하면 기업 가치나 시장 가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매입하려고만 한다. 그래서 이름도 사기가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비트코인은 무조건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게 나와야 되겠죠. 이 부분은 너무 빈약했어요. 그저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사야 한다? 이것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하루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모두도 화이팅 하시면서 좋은 성과들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